는 이게 저걸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저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타임 시어링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비선점 스케줄링은 타임 시어링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타임 시어링 적용을 안 하니까 내가 CPU를 한번 잡으면은 CPU에서 실행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1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계속 실행을 하고 내가 CPU를 다 실행한 다음에 다음 그 프로세서한테 그 스케줄을 넘겨주는 방식. 그게 비선점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반대로 그 선점 스케줄링은 타임 시어링이 되는 OS에서 선점 스케줄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CPU를 차지하면은 무한정 CPU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타임 슬라이스만큼만 쓰면은 내가 레디 상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들이 경쟁해가지고 그 다음 프로세서가 그 CPU를 실행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선점 프로세스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그게 하여간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나온 운영체제들은 전부 다 비선점 스케줄링이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3.1이라든가 예전에 MS-DOS 같은 거, 이게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인데, 비선점 스케줄링하고 선점 스케줄링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비선점 스케줄링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은 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CPU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을 잘못 짜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래가지고 무한 루프 도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 도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그거는 CPU에서 계속 무한 루프가 돌고 IO도 발생 안 하고 안 끝나죠. 그 프로그램이 안 끝나고 계속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CPU가 계속 그 프로세스만 실행하고 이거 딴 프로세스가 실행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MS-DOS나 윈도우 3.1 시절에는 프로그램 잘못 짜가지고 잘못 돌리면은 다른 거 선택도 안 되고 딴 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가 그냥 스탑돼 버리는 거죠. 스탑돼가지고 강제로 그 프로그램을 죽여야만 이게 이제 풀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형태가 비선점 스케줄링 형태예요. 그래서 윈도우 3.1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용 방법을 썼었고, 여기에 사용하는 스케줄링 방법이 first come first 서비스, 그다음에 shortest job first, 그다음 우선순위 알고리즘, 요 세 가지 알고리즘 써요.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비선점 스케줄링하고 선점 스케줄링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선점 스케줄링을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한번 좀 비교해서 한번 하도록 하죠. 선점 스케줄링은 간단히 얘기하면 타임 쉐어링 시스템, 그러니까 시브나 시스템에서 타임 슬라이스가 소진된 경우, 뭐 인터럽트나 딴 게 종료되거나 딴 게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타임 슬라이스가 소진됐을 때에 이게 CPU에서 이제 레디 상태로 그냥 강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점 스케줄링은 프로세스가 돌다가 내가 자발적으로 CPU를 끝냈다고 선언하고 내놓고 빠지기 전에는 다른 프로세스로 스위칭을 안 해주는 게 비선점 스케줄링이고, 선점 스케줄링은 타임 시어링 시스템에서 내가 CPU를 계속 써야 되는데 타임 슬래시에 도달했으니까 넌 그만 쓰고 잠시 기다려. 딴 걸로 이제 뭐 바꿔주겠어 해가지고 잠시 스탑시키고 딴 걸로 이제 교체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작용된 움직이는 시스템이 선점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이 선점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은 이제 무한 루프를 도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계속 무한 루프를 돌고 있지만 도는 도중에 타임 슬라이스를 다 쓰면은 중간에 중단시켜 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실행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시스템 전체에 좀 슬로우 다운 시키는 영향은 주지만 그 프로그램 때문에 딴 일을 못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비선점하고 선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대부분 비선점 스케줄링보다는 비선점 방식보다는 선점 방식으로 이제 타임 쉐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점 스케줄링에 의해서 많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CPU 버스트 타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CPU 버스트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CPU를 한번 이제 잡았을 때,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CPU에 내가 할당이 됐어요. 할당이 되면 프로세서가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실행이 되다가 그 프로세서가 자발적으로 CPU를 내놓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그 CPU 버스트 타임이라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그 만약에 이게 이제 중간에 IO가 있다 그러면은 IO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워드 프로세서다 그러면은 워드 프로세서에 내가 문자를 입력하죠. 근데 A라는 키를 딱 쳤어요. A라는 키를 치면은 IO가 발생하죠. 그럼 IO가 발생해가지고 A라는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그 프로세스는 이제 IO가 발생하고 A라는 캐릭터를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IO가 끝나게 되는 거고, 끝나면은 그 프로세스는 뭘 하냐면은 A라는 캐릭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디스플레이 해주고 내가 메모리에 그 메모리 데이터에 A라는 캐릭터를 받아들였다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그 워드 프로세서의 그 데이터에 A가 들어간 걸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게 이제 CPU가 실행되는 거죠. 그 하는 도중에 내가 다음에 B를 또 쳤다 그러면은 B를 치는 순간 얘는 IO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A를 쳐가지고 인풋이 끝난 뒤에 얘가 A 디스플레이 해주고 메모리에 넣고 처리해주는 시간, 요 시간하고 다시 또 이제 다음 인풋을 기다리는, 이제 웨이팅해서 다음 캐릭터 인풋을 기다리는 때까지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이 이 CPU 버스트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해당되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수학 계산이나 과학 계산 프로그램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중간에 IO가 없죠. IO가 없고, 그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뭐 산술 계산이나 뭐 로그 계산이나 이런 걸 하면은 CPU를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한 1분, 2분 이상도 쓸 수가 있고,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을 쓰게 되면은 그 시간도 CPU 버스트 타임이 돼요. 근데 그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CPU 버스트 타임을 소진하고, 그 다음에 IO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버스트 타임 처리하고, IO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계속 처리를 하게 돼요. 이게 보면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러니까 캐릭터 인풋 해주는 게 IO 처리고, 그 다음에 인풋이 끝나면은 그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주고, 메모리 업데이트 시켜주고, 내 내부 상태 바꿔주고, 이거 하는 게 이제 CPU 버스트 타임이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이제 계속 처리가 돼요. 근데 요때 요 걸리는 CPU 버스트 타임이 얼마인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매번 프로그램 매 순간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8초, 그러니까 8ms 이하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처리 CPU 버스트 타임이. 그리고 일부만 8ms를 넘는 그 CPU 버스트 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8ms 안에 내가 프로세스가 한번 시작하면은 8ms 안에 자발적으로 내가 CPU를 이제 내놓고 대기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ms 간격으로 스위칭을 하면은 무난하게 이제 모든 프로세서들을 교대로 하면서 그 스위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요 8m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 만들 때 그 시간을 활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제 비선점 프로세스는 한번 CPU를 잡으면은 한 번에 CPU 버스 타임 동안 이제 쭉 실행을 해주고 내놓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중에 가장 심플한 알고리즘이 First Come First Service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이제 레드큐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레드큐에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들어온 프로세서를 제일 먼저 실행시켜준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실행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걸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프로세서가 한번 CPU로 이제 배정받으면은 IO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까지 CPU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선점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요 시간이 CPU 버스트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정받으면은 나의 그 다음 CPU 버스트 타임 동안 내가 단독으로 CPU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예제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여기에 호의 효과, 그러니까 컨비 이펙트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요거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도착 순서가 3개 프로세서가 들어왔어요. 프로세서 1, 2, 3가 들어왔는데 1, 2, 3이 순서대로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작업이 실행 시간이 24가 걸려요. 두 번째 작업은 3이면 끝나요. 이게 뭐 24ms일 수도 있고 24초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잡도 3만큼이면 끝나요.
근데 1번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1번을 먼저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1번을 실행하면은 24라는 시간 동안 CPU가 그 잡 1번이 그 시간을 차지하겠죠.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4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작업 2가 24부터 27까지 작업 2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27부터 3 동안 30까지 작업 3가 실행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이제 실행이 끝나게 돼요. 근데 총 걸리는 시간은 30이 걸렸어요. 그 3개를 처리하니까. 근데 30이 걸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앞에 이제 5개 그 나왔던 그 성능 평가 지표 중에서 그 반환 시간, 총 처리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작업 프로세스당 평균 총 처리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총 처리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실행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레디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처리 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일단 메모리 적재돼서 끝날 때까지 시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작업 1은 총 처리 시간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다리고 24 세컨드로 같이 24 세컨드 동안 실행했으니까 잡 1은 24만큼 걸린 거죠. 처리 시간이. 근데 잡 2는 잡 1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4 동안 기다리고 3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잡 2는 총 처리 시간이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27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잡 3는 잡 1, 잡 2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실행을 하니까 27 동안 기다렸다가 3을 실행해서 30이 돼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총 처리 시간을 평균을 내면은 이 세 개를 내서 3으로 나누면은 하나 처리하는데 27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잡2나 잡3는 3이면 끝나는데 앞에 거 이거 기다리라고 27이 걸린 거죠, 이게. 그리고 대기 시간을 계산할 때도 평균 대기 시간을 보면은 잡 1의 대기 시간은 바로 시작했으니까 0이죠. 0인데 잡 2는 잡 1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잡 1에 걸린 시간 24만큼이 대기 시간이 되고 이 잡 3의 대기 시간은 27이 대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평균을 나누면은 평균 대기 시간이 17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도착 시간이 그 잡 1, 잡 2, 잡 3가 아니고 잡 2, 잡 3, 잡 1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잡 1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잡 1이 제일 나중에 실행되고 잡 2, 잡 3가 먼저 실행되죠. 이러면은 잡 2는 하나도 안 기다리고 3초 동안 수행이 되고 잡 3는 3초 기다렸다가 3초 실행돼서 6이면 끝나고 잡 1이 이제 6초 뒤부터 24초 동안 실행돼서 30에 끝나죠. 그래서 총 처리 시간은 30으로 똑같은데 이 평균 반환 시간하고 대기 시간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잡 2하고 잡 3가 기다리는 시간이 적으니까 이거는 총 처리 시간이 잡 2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3초고 잡 3는 3초 기다려서 3초 실행했으니까 6이고 잡 1은 잡 1, 잡 2 다 실행 끝나는 6초 동안 기다렸다가 24 실행했으니까 이건 30이고 해서 세 개를 평균 내면은 13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평균 대기 시간은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시간을 더해서 나누면은 3초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은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은 이게 27, 17인데 3으로 획기적으로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 FC, FW 방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앞에 먼저 도착한 게 굉장히 긴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잡들이 짧은 시간 실행하는데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 처리 시간하고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낭비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그 호의 효과, 컴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최단 작업 우선, 그러니까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shortest job first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아까처럼 그러니까 짧은 시간 걸리는 걸 먼저 해주는 게 평균적인 총 처리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그 CPU 버스트 시간이 짧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 2, 3, 4, 그러니까 레디큐에 잡 1, 2, 3, 4 이 4개의 그 잡이 있고 4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각 프로세스의 CPU 버스트 타임이 6, 3, 8, 7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아까 이제 그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방식에서는 무조건 1번부터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 4개 중에서 그 버스트 시간이 제일 짧은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잡2가 3이니까 잡2를 제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잡1이 6이니까 잡1 실행하고 그 다음에 4번이 더 짧으니까 4, 3 이런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실행을 해서 하면은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이 앞에 있는 것처럼 기다린 시간하고 실행 시간하고 합쳐가지고 나누면은 13하고 7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요거를 들어오는 순서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3, 7이 아니라 14, 8로 해서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발생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방식이고 이 방식을 짧은 시간대로 그 쇼티자 퍼스트 방식으로 한 게 이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그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27, 17을 13, 3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방식으로 그 쇼티스트 잡 퍼스트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쇼티스트 잡 퍼스트 방식이 무작정 이렇게 그냥 그 뭐 쉬우면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는 아예 안 하고 무조건 이걸로 하면 될 텐데 이거를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일단 이제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먼저 이게 그 레디 큐에 항상 그 프로세스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착 시간이 있죠. 레디 큐에 하나씩 도착하죠. 도착하는 시간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P1부터 P4까지 4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이게 레디 큐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레디 큐에 없다가 P1이 그 얼라이블 타임이 0초. 그러니까 현재 P1이 도착했어요. P1이 레디 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초가 지나서 P2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2초가 지나서 P3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나서 P4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가지고 P1, P2, P3, P4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P1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실행 시간은 버스 타임은 제일 길어요. 제일 많이 걸려요. 제일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0 시점에서는 여기서는 P1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P1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CPU가 스케줄링 해야 되는데 P2나 P3가 더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에는 P1밖에 없으니까 P2나 P3는 실행 못하죠. 그러니까 P1 하나밖에 없으니까 P1을 실행을 해야 돼요. 네. 이 시점에서는 P1을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1을 실행하면은 P1을 한 번 잡으면 이게 7초 동안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2초가 지난 다음에 P2가 왔지만 P2가 도착한 시점이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왔지만 이게 난 프리엠티브 그러니까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인 경우에는 이 P1 수행 중인 거를 뺏을 수가 없어요. 타임 쉐어링이 안 되니까 P1이 한번 CPU를 잡으면은 여기까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P2가 도착했지만 P1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여기 7초까지 왔는데 7초까지 오면은 요때 P2가 도착하고 요 4시간에 P3가 또 도착하죠. 그리고 5에서는 P4가 또 도착해요. 그러니까 P1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P2, P3, P4 요 세 개의 잡이 요게 같이 레디 큐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요 세 개 중에서 버스 타임이 제일 짧은 게 P3니까 P3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요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같으니까 그때 이제 P2 해주고 그다음에 P4 해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시간차가 짧게 여러 개가 도착했는데 한 2초 먼저 도착한 P1이 7초씩이나 소모하면서 이거는 차라리 그 2초 기다렸다가 P2나 P2를 먼저 실행했으면은 이거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이 P1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수행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그 오래 걸리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난 프리엠티브 비선점 스케줄링이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를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선점 스케줄링에서 이거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죠. 선점 스케줄링에서도 이거랑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선점 스케줄링하는 방식에서 이거랑 똑같은 순서대로 그 도착을 했어요. 똑같은 순서대로 도착을 했으면은 여기서 처음에 이제 P0에서는 그 0에서는 그 도착한 게 P1밖에 없죠. 여기서는 Q에 P1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P1이 7초가 걸려요. 근데 7초가 걸리는데 P1밖에 없으니까 P1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타임 슬라이스가 2예요. 2초가 타임 슬라이스예요. 그럼 P1이 왔지만 이게 선점 스케줄링에서는 P1이 7초 동안 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2초 실행되고 이게 타임 슬라이스에 걸려요. 타임 슬라이스에 걸리면은 이 P1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CPU를 놓고 남은 시간 5초를 가지고 다시 레디큐로 돌아가게 돼요. 레디큐로 돌아가면은 2초가 지난 다음에는 레디큐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P2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P1은 7초에서 2초 줄여서 그 5초가 남았는데 P2가 도착했고 P2가 4초예요. 그럼 P2가 P1보다 시간이 더 짧죠. 늦게 도착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P1이 아니라 P2를 실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P2도 이 시간이 CPU 버스트가 4초인데 타임 슬라이스가 2초니까 2초만 실행하고 여기서 또 P2가 이제 CPU를 내려놔요. CPU를 내려놓고 다시 Q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Q로 들어가면 이 사이에 이게 4가 됐으니까 4초에 P3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P3가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Q에 프로세서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P3는 1초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P2는 4초 중에서 2초를 소모했기 때문에 2초가 남아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P3를 실행할 수가 있죠. 그럼 P3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 실행되면 P3는 2초까지 안 가고 1초하고 끝나죠. 그럼 이 5라는 시간대에서 다시 CPU를 이제 반납하고 레디큐로 돌아가요. 레디큐로 돌아가는데 P3는 1초가 끝났으니까 레디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료가 돼서 완전히 빠져버리죠. P3는 없어지고 새로운 P4가 5 시간 단계에서 P4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Q에 뭐가 있냐면은 P1, P2, P4 세 개가 있게 돼요. 그리고 P2는 4초 중에서 2초를 실행했으니까 2초만 남아있고, P3도 요 4초가 남아있지만 이게 2초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P2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P2를 또 2초 동안 실행하면 P2가 끝나니까 P2는 끝나고 종료 Q로 가고, 그 다음에 P1하고 P4 4개가, 그 2개가 남죠. 둘 중에 P4가 더 짧으니까 P4를 이제 먼저 실행을 해요. P4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P4가 끝나고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P1 하나만 남아가지고 P1이 실행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제 스케줄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타임 슬라이스가 적용되는 방식에서도 이 쇼티스자 퍼스트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실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효율성 면에서 이제 스루프트 올라가고 대기 시간이나 총처리 시간도 좀 줄어들면서 그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쇼티스자 퍼스트를 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 특히 이게 이제 이제 그 비선전 방식에서는 더 심각하고, 선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그 CPU 버스트 타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얘가 CPU를 얼마나 쓸지 프로그램에 안 나와 있잖아요, 코드에. 그러니까 코드를 실제 실행해봐야지 얘가 오래 그 CPU 버스트 타임이 긴지 짧은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쇼티스자 퍼스트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장기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하는 시간이 CPU 실행하는 시간이 얼마큼 된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돌려봐야 아는데, 돌려보기 전에 계산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배치 잡에는 스케줄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그 값이 틀리면은 다시 또 적어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단기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이게 뭐 지수 평균 함수를 이용해요. 이게 수학적인 모델인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식을 이용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다음 이 CPU 버스트 타임이 얼마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측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타임 슬라이스에 따라서 2초 단위에 끊어서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얘가 CPU 버스트 타임이 얼마나 됐는지, 과거에 CPU를 얼마나 썼는지를 가지고 과거치하고 현재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좀 근사치 계산 같은 거, 뭐 인터폴레이션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근사치를 해서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써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만큼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측치가 정확하지는 않죠. 근사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이때 쓰는 이 지수평균 방식이 이런 수식을 쓴대요. 뭐 토라는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이 n이 시간축이에요. 그래서 n 플러스 1, 그러니까 미래에 나는 사용하는 시간은 현재 거하고 현재보다 작은 어떤 시간치에서 나타났던 CPU 버스트 타임을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이게 박스로 되는 게 실제 CPU 버스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이 시간에, 과거에 이 시간에서 6을 썼고, 그 다음에 4를 썼고, 그 다음에 6을 썼고, 4를 썼고, 그 다음에 뭐 12를 썼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어떤 그 실측, 그 예측치를, 수식을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있죠. 이게 6인데 10이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이 맞았다가, 여기는 확 올라갔는데 여기는 시간이 좀 떨어져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간의 갈수록 여기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예측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치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정확한 효과는 보기 힘든, 그 뭐 나타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근데 이게 그 타임 쉐어링을 하게 되면은 타임 쉐어링을 적용을 해서 비선점이 아닌 선점 그 스케줄링을 쓰게 되면은 어차피 많이 그 CPU를 많이 쓰는 그 프로세스도 혼자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간을 잘라서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쇼티스트 퍼스트를 하든 뭐 그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하면은 굉장히 단순해지죠.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괜히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고 이것도 계산하는 것도 CPU가 또 뭔가를 돌려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잡 스케줄링하는 방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복잡한 그런 수식들이 나와요. 그 이제 중요한 게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그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하고 쇼티스트 잡 퍼스트하고 그거와 동등한 레벨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나 쇼티스트 잡 퍼스트를 쓰면서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같이 혼합해서 섞어서 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스케줄링에서는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 뭐 처리 방식 배웠는데, 실시간 처리 방식이 그 컴퓨터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중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스케줄링 할 때에 그런 실시간성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다른 거를 제쳐주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스케줄링해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선순위 스케줄링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적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사용을 하냐면은 우선순위는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줘요. 그러니까 숫자를 주게 되죠. 그 숫자는 낮은 숫자가 우선순위가 높게 정의할 수도 있고, 높은 숫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운영체제 그 임플리멘트 하면서 적용하는 거고, 어쨌든 CPU마다 서로는 다른 우선순위 값을 주게 돼요. 그렇게 주게 되고, 그러면은 CPU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프로세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이럴 때 이 FC, FS가 아니라 뭐 계산이 복잡해서 그 CPU 버스트 타임이 그 구해지면은 쇼티스트 잡 퍼스트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쇼티스트 잡 퍼스트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CPU 버스트 타임의 작은 프로세서한테 우선순위를 더 주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느냐가 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인 우선순위로는 그 이제 제한 시간, 이 제한 시간 이제 그 실시간성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언제까지 실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제한 시간. 그 다음에 기억 장소, 그러니까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요구하느냐, 그다음에 파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평균 CPU 버스트에 대한 그 평균 입출력 그 시행의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우선순위를 그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선순위 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우선순위로는 사용료의 크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료 크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프로세스를 코스트로 환산해 가지고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빌려가지고. 그럴 때에 급행료 비슷하게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에 해당되는 게 사용료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변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뭐 그
빨리 처리해야 되고 어떤 뭐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줄 때에 이제 판단 기준 같은 게 좀 있어요. 기준 같은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번거롭고 복잡한 프로세스는 우선순위를 낮춰요. 그 심플하고 간단한 프로세스를 우선순위를 높여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게 이게 그 CPU 바운드냐 IO 바운드냐 그러니까 연산 위주냐 입출력 위주냐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르게 주고요. 일반적으로 그 입출력이 많은 프로세서는 빨리 실행되면서 그 I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서한테 그 우선순위를 그 높여서 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과학 계산이냐 과학 계산은 일반적으로 CPU 바운드가 많고 그다음에 은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